안녕하십니까. 경찰을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출제되었던 1차 경찰 채용 문제를 형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법에 대한 강평을 좀 해보자면 판례도 많이 출제됐지만 이론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학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학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학설이 없으면은 이 이론이 없으면 말이죠. 판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판사들은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과 강론을 비교했을 때 강론에서 한 52%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총론에서 48% 거의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심도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학설이 많이 대립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문 문제도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됐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형법에서는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최근 추세는 조문도 많이 물어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옳았습니다. 이 모두 옳다는 문제를 뭐에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옳은 내용인데 디귿번 보세요. 독일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 대표부를 방문했고 독일 사람입니다. 젊은이죠. 그곳에서 북한 공장을 만났다. 그러면 외국인의 국외 범위일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해당하며 형법 제5조와 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보호주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형법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디귿번을 우리가 뭡니까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계속 출제됐던 거예요.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무슨 무죄 판결 받기 상당한 기간을 미결구금에 있었다는 거죠. 외국에서 미결구금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미결구금 일수를 우리 형에 전부 플러스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안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맞았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좀 허탈한 문제였어요. 다 맞는 걸 왜 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2번은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와 위법성 조각사유 나아가서는 뭐 여기는 아니지만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걸 책임 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일단 뭐 가 답안 나온 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답이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대장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던 당번병이 마중 나오는 짓을 하고서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무단 이탈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법률의 착오 부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와 또 비교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2번은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법률의 착오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만 이 판례 내용을 그대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판례 내용 그대로 봤을 때는 이것은 바로 이제 구성요건 조각 사유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과실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지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과실범은 주의 의무 위반을 했던 그런 범죄가 되겠고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그런 범죄가 되겠죠. 답을 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입니다.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않았더라도 계속적 안전관리에 대한 계속적 종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에서 말이죠. 현장 관리자가 있어요. 현장 관리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회사 도급을 받았던 회사 아니면 건축 회사 건축주라든가 건축을 대행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 사람이 근무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날 아르바이트로 뽑을 수도 있고 임시직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을까?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간단했습니다. 물론 다른 거 의료과후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론이 없는 내용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또 나왔습니다. 이거 결과적 가중범. 이거는 뭐 내고 싶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이 불타 죽은 사건.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부모라든가 존속이었어요. 그럼 존속 살해죄와 현주 검문적을 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인데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사람을 강도짓을 하고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강도 살인죄와 현주, 강도 칼을 찔렀는데 죽어가는 상황에서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강도 살인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죠. 자,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존속 살해죄만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기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만 성립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고 결국에는 존속 살해죄로 의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 뭡니까? 그쪽으로 이제 귀결되겠고 존속 살해가 있을 때는 존속 살해죄로 의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상상적 경합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이론도 한번 나왔었어요. 진정 결과적, 부진정 결과적.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그런 결과적 가중범이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 고의고 과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결과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법을 공부할 때 사실 형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경찰 기본 3법에서 경찰학개론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형법이 제일 어려워요. 형법 이론과 행정법 총론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지금 법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 이쪽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확립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법 같은 경우도 형법 총론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하셨죠.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로 하시고 이재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형법을 체계적으로 공이 컸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자꾸 생각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오겠죠. 자, 위법성 조각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좀 어렵게 출제되었었죠. 자, 기억번하고 디귿번이 맞습니다. 기억번하고 디귿번. 이건 맞은 거고, 그죠. 1번과,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위법성 조각사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기억번하고 디귿번이 이제 틀렸다. 이런 맞았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죠. 니은번 보겠습니다. 인근 상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사실상 지배권자가 철망과 철조와 철문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 걷어냈다. 이건 자구행위일까요?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오버했죠.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법천의 일반 상식, 그 다음에 법의 이념, 그 다음에 도덕, 가치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판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판결했을까? 내가 판사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했을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오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상규, 이건 뭡니까? 초법규적 기준 평가해야겠죠? 초법규적 기준, 법 아닌 다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목표, 그 다음에 공평의 개념, 정의의 개념, 이런 게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당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가 다르죠.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고 사회상규는 위법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뭡니까?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죠. 이 부분이 되는데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오 리바레인 카우자죠. 이것은 말이죠.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었는데 구성요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모델, 그 다음에 예외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성요건 모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관설이라고 합니다. 주관설. 책임 능력 있는 상태에서 원인 설정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따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을 술 먹고서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범죄가 있었다? 내가 책임 능력 있을 때 뭡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책임 능력 있을 때 뭡니까? 술 마셨을 때부터 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뭡니까? 이 주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구주 이렇게 했죠. 구성요건 모델은 주관설이다. 그죠?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죠? 자, 원인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는 견해.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자, 이건 문제가 뭡니까? 원인 행위.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살인이다. 이렇게 살인 실행 착수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사람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했어요? 아니면 보장했어요? 부합하지 않았죠? 지금 구성요건, 살인에 지금 실행착수도 없었는데 술 마실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구성요건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원인 설정, 원인을 내가 제공했을 때부터 책임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원인 행위를 실행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행위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존재한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적 연관 관계. 요거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이걸 주장하던 학자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1990년대부터 2005, 6년까지는 학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설을 공부하시고 판례를 열심히 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은퇴해가지고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보세요. 우리 경찰 시험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점수 엄청 쉽게 맞을 수가 있어요. 판례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쉽습니다. 엄청 쉽게 나와요. 오히려 우리 경찰 문제가 지금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점점 이 일반 변호사라든가 이쪽 법보다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처럼요. 외국은 이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거예요. 주택관리사 이 정도 수준인데 한국에서만큼은 뭐 영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달라진다는 겁니다. 필리핀처럼 뭐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고 트럭도 운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제가 또 이런 소식 들었는데 의사를 또 한 4, 5천 명 늘린다고 그러죠. 지금도 사실 뭐 대도시에는 의사가 넘치죠. 그죠? 한 다리 건너 하나 의사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 병원 한번 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가서 제가 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개인 병원인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면은 뭐 거의 이제 망했다고 봐야죠. 지금도 그 정도인데 4천 명, 5천 명 증원했다 그러고 어때요? 거의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변호사하고 똑같죠. 변호사들도 최근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건도 할까 말까죠. 그래서 뭐 임대로 해가지고 변호사 하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지금 변호사 시험보다 수준이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 그래서 총론에서는 미수범이 나오는데 이 학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설, 구객관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그 다음에 주관설, 인상설 이렇게 학설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치 않은 건 뭐냐? 이 국객관설, 그 다음에 추상적, 이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구체적 위험설이거든요. 그럼 구체적 위험설은 뭐가 구체적 위험이냐면
개인이 판단한 것 플러스 일반인이 판단하여 이렇게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험칙, 일반인의 어떤 경험칙, 그죠? 일반인의 시점, 다시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 위험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것만 물어봅니다. 자, 갑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을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게 총을 발사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총을 발사했다? 자, 문제도 낼래도 좀 문제 잘 내야죠. 그죠? 한국에서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다. 아, 참, 총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그죠? 그러나 을은 갑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 아주 역사를 잘 썼죠.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한테 대상의 착오 아니겠어요? 불능미에서. 대상의 착오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2번 보겠습니다. 구체적 위험설이 속을 썩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인이 을을 살해한 것을 오인한 것뿐만 아니라 을을 사망해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갑의 인식이 우선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 틀렸죠. 이때는 위험성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죠?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이미 죽어 있는데 뭐가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일반인 판단. 심장마비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죠. 뭐 일주일은 그렇습니다만 한 하루 정도 누워 있었다. 꼼짝 않고 굳어 있어요. 죽은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왼수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 이 사례도 좀 잘 못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총을 발사했다. 칼을 던졌다.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총을 발사했다. 그렇죠. 좀 그랬습니다. 여튼간 답을 고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공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범과 신분 문제인데 33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요.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꼭 매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상습 도박 있는 사람, 도박 습죄 상습 도박죄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했다. 이거 뭡니까? 습벽 있는 갑이, 그죠? 도박을 하고 또는 삼수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가장 갑은 도박죄로 처벌한다. 도박에 습벽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또 상습성이 을의 도박을 방조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도박 방조죄로 처벌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도박 방조죄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상습 도박죄로 일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죄가 되겠습니까? 판례는 일죄를 봤습니다. 즉 상습 도박죄로 봤어요. 요거는 뭐 제 판례집에 나왔죠. 상습 도박죄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범과 신분이 생각보다 쉽게 출제됐습니다. 사실 공범과 신분이 어렵게 출제되면 못 맞춰요. 그런데 옛날에 사법시험처럼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시험은. 다른 시험은 쉽게 나오는데 경찰시험이 어렵게 출제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수사권 독립 때문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뭐 출제위원입니다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 시험의 특징은 다 박스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9번. 다음 사례에 대해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9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아닌 갑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사무를 개설했다. 이런 거 많죠. 법무사가 변호사를 많이 이제 고용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공범론에서 외부 관여자예요. 외부 관여자를 뭡니까? 이 공범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얘기죠. 즉 법무사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병을 찾아가 변호사를 쓰게 부탁했다. 이에 병은 변호사 을을 추천해 주었고 을은 갑의 제안을 승낙한 후에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 운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범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자, 4번이 답입니다.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했다. 그러면은 병은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냐면 외부 관여자 사건이거든요. 외부 관여자 사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접 정범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정범 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방조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범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나 그다음에 간접정범은 안 돼요. 왜?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변호사를 교사 또는 방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간접정범 규정이 범죄가 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정범. 이건 안 되지만 이 교사 방조는 되기 때문에 형법 총칙상 외부 관여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요. 10번은 죄수. 오래간만에 죄수가 나왔습니다. 죄수. 죄수 결정 기준에 대한 게 있는데 행위표준설, 뭐 법익표준, 의사표준비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틀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법익표준설 이거 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강간. 한 사람의 행위가 시킨 범죄 실현 과정에서 몇 개 보호비이 침해됐는가 기준으로 죄수를 인정하는 견해로는 판례는 강간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간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익 표준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말이죠. 강간 공갈죄 여기에 대해서는 법익 표준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럴 때는 의사표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위표준설 예를 들어서 강간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되니까 행위표준설로 지금 나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 4번은 맞았습니다. 자, 공갈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위표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외로 이제 10번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자, 형법은 사실 이게 5대5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1번부터는 강론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13번까지는 총론과 강론이 섞여서 나와요. 그죠? 강론도 말하면 총론이나 마찬가지고, 총론 이론을 같이 이제 강론에 적용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강론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봐야겠죠. 이거는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 1번으로 그냥 곧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상속죄 대신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할 수 없다가 답이죠. 틀렸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처벌의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게 판례에 아주 일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명예훼손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모욕죄가 나왔네요. 자, 지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흐름이 박스다 많이 했다 집어넣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 1번 기억번하고 말이죠. 맞은 거. 기억번과, 그 다음에 디귿번을 맞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니은번, 여기 보세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다. 라고 경멸적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욕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사실 모욕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모욕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모욕죄는 아니다. 남성분들은 뭐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군대를 잘 갔다 오고 옛날에 다 갔다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대에서는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욕을 안 들어먹으면 그 날이 이제 날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옛날 판례가 먹혀들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판사들, 1960, 70년대 판사들은요, 실제로 언제 공부한 사람들이냐면, 일본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또는, 미군정 시대, 이런 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일본의 어떤 검찰부, 이쪽에서 대충 하다가 검사로 발령되고 그랬어요. 해방되고서. 사법시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이제 복덕방이었는데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1회 합격하신 분인데 공부 하나도 않고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름 대충 쓰고 나오면 그냥 공인중개사 줬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이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통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죠? 생각이 정말 일본의 어떤 앞제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족의 어떤 이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판사들이.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상당히 판사들도 개과천선한 경우 많죠. 자,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요거는 뭐 최근에 모욕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 제가 판사였다면 모욕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자,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전임 회장이 옛날에 말이죠. 이거 보세요. 주택공사의 일방적 견해 노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욕이냐 이런 얘기죠. 노란하고 있다. 좀 하대하고 폄훼하는 그런 그 말 아니겠습니까? 폄훼하고 있죠. 그죠? 폄하 정도가 아니라 폄훼까지 하고 있죠. 자, 이게 모욕죄일까?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렇게 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문제 자주 나와요. 뭡니까? 경매 입찰 방해죄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경매 입찰 방해죄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 하세요. 경매 입찰 잘 안 나왔었는데 왜 이게 나오냐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공경매, 사경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문제 푸는 요령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컴마가 나온 걸 조심하셔야 돼, 항상.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컴마. 문제 풀 때.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좋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한 입법 절차 전제가 돼야 되지만, 자, 이게 되게 웃기죠?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럼 입찰 방해죄 돼요?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방해죄 될 수가 없죠. 틀렸죠. 자, 틀렸습니다. 자, 14번 주거침입죄. 최근에 주거침입죄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 과잉 문제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14번 답을 1번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뭐 주거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본 건데요. 주거가 내가 이 어떤 평온 공연한 것을 제가 이제 뭡니까? 사실상 평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주거침입죄 보호법이 아니겠습니까? 주거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거주 또는 간소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권한도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외삼촌이 어떤 집을 사용하시다가 지금 아파가지고 어떤 병원에 요양원에 오래 계시는데 내가 아무 권한도 없어요. 가서 거기를 내가 관리하고 있었다. 사실상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주거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침입죄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게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기수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은 재산죄에 관한 죄가 되겠습니다. 답을 1번으로 해 주시는데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였다 볼 수 있죠. 형법상 점유와 뭡니까? 민법상 점유가 같을 수가 없죠. 이 영역이 다른데요. 예로, 비근한 예로, 이 점유 보조자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점유자가 있고, 점유 보조자가 있는데, 형법상에서는 점유 보조자의 역할도 크거든요. 점유 보조자가, 이 뭡니까? 사장의 재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망갔을 때 횡령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민법상에서는 점유 보조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종업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형법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6번입니다. 강론의 왕이 바로 횡령과 배임죄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가 되겠죠. 가장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이거는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계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뺀 거 있죠. 이게 바로 횡령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새 출제가 계좌가 나와요. 계좌. 입금 계좌로 돈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갔다. 횡령죄가 될 것이냐 안 된다는 것이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관자 주인은 공동명의 채권자의 피해자들 배우자분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자, 이거 봅니다. 조합원이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부터입니다. 예금 계좌로 초과 입금됐다. 그죠? 초과 입금됐는데 개발 부담금이 초과로 입금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했다. 얼마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영등 인정될까?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계좌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이 답일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계좌로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걸 반환을 거부했다. 이게 횡령죄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죠. 횡령죄와 배임죄, 쌍벽을 이루잖아요. 그죠?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라면, 형법의 강론에서는 횡령 배임이 제일 많이 출제된다. 항상 2 내지 3 문제예요. 자, 배임죄 가장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와 관련해서는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횡령 배임죄는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민법상의 이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자, 17번 가장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답을 3번을 해주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점유계정 반부. 점유계정은 민법상 내가 돌려줬다가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강아지를 팔았는데 강아지는 동산이라고 볼 수 있죠. 동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아지를 팔았는데 저 사람이 강아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이고 있는 게 점유계정이 되겠죠.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했다. 처음에 양도담보 채권자의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양도담보 제공하지 않기로 특약한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양도담보가 막 나와요. 양도담보. 사실 양도담보는 자기가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예요. 부동산이나 뭐 이 은행의 어떤 금융도 그렇고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이게 판례가. 그 부분을 이제 낸 겁니다. 이게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피고인이 인쇄기를 가백에 양도를 하고 계약금 중도 수령하였으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변제를 가름해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산 같은 경우는 동산 점유계정은 뭐 판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낸 겁니다. 판례의 태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강론에서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예요. 이런 문제 상당히 신경이 쓰는 문제였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죠? 이건 그냥 주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4번. 범죄단체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 전혀 다른 거죠. 무슨 포괄 관계 될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포괄해서 될 수가 없죠. 이건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인데 될 수가 없죠. 두 개는 병립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 나오지 않았던 게 나왔습니다. 바로 문서에 관한 죄가 나왔네요. 원래 문서죄, 방화죄가 있는데 거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서죄가 나왔어요. 문서의 개념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공문서 위죄, 사문서 위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거 같아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죄. 이게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법리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법리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형법 법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두 개로 우리가 이 형법 법리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가 다 달라요. 그때그때 이건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상 문제도 했었잖아요. 그죠? 검수 결과 보고 작성했다. 그죠? 주식, 부식. 뭡니까? 식당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옛날 판례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12, 13년 전 문제예요. 이게 12, 13년 전에. 지금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검수 결과 명의를 위조해가지고 그죠? 영양사 있지도 않은 영양사 이름을 바꾼 건데 요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재미있으면서도 좀 우스꽝스러운 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문서 위조죄 다음에 뭐로 들어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뢰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라든가, 아니면은, 위증죄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 도피죄로 나왔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 했더니 작년에 이런 문제가 계속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3번. 자, 이걸 보세요. 자, 이겁니다. 안심을 해가지고 도피할 수 있겠다.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해봐. 이런 거죠. 아무것도 하면서, 힘들어도 참아. 이런 거죠.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안심하는 내용의 어떤 충고를 했다. 이게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전의 판례 입장과 전혀, 이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형법 내용을 훑어봤는데, 형법은 의외로 말이죠. 쉽게 출제되어 있어요. 형법은. 그렇지만은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수험생들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조문과 학설과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이론이 있어요. 요거를 결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판례도 말이죠. 아주 구석에 있는 판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판례 공식을 저술을 했는데, 이 판례 공식,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려웠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75점 정도 맞으시면 상당히 실력자로 이제 평가를 받고, 80점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인데,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은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권투를 빌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